예,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료를 평가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 그 첫 시간에서는 주식으로 급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 방법을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주식으로 급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닌, 이거는 정말로 원료가 괜찮아서 먹일 수 있는지, 그 상업 가공 사료의 그 수준은 정말 격차가 극과 극입니다. 어떤 거는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원료를 사용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제 생각에는 육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라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료 라벨에 원료를 보게 되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라벨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입해가지고 한국말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데 그때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수입 사료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용 원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사용 원료는 무게순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무거운 것은 앞에 가야 되고 가벼운 거는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열되어 있는 원료일수록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 이때 원재료에 수분이 들어간 물을 포함한 재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제 앞에 나열되게 되거든요. 물 무게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원료를 1원료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터키라고 돼 있잖아요. 터키는 칠면조죠.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앞에 나열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칠면조, 터키라고 돼 있다면 뼈를 포함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제조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원료가 여기 보시면 치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닭고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분을 함유했다라고 볼 수 있고, 뼈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중량 기준으로 이제 세 번째 많이 들어간 원료가 치킨 밀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개육분입니다. 닭고기 육분입니다. 육분은 원래 육류를 고온으로 장기간 열 처리해서 수분을 상당수 제거하고 이제 분말화된 형태로 유통되는 원료를 육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가축 시체 전체를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분쇄해서 열 처리해가지고 분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도 육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열 처리해서 분말화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원료로 사용했다면 그냥 피쉬라고 쓰면 되겠죠, 원료에. 근데 이 피쉬에서 물을 제거하고 지방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지방은 우리 사람 쪽에서는 오메가3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물과 지방을 제거하고 남은 것, 살코기랑 뼈랑 내장 등이 남았겠죠. 이거를 열 처리해가지고 분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말화된 형태를 우리가 피쉬밀, 그래서 물고기 육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에선 어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쉬는 피쉬밀 더하기 물고기 피쉬 오일 더하기 물이 되겠죠. 그래서 피쉬라고 만약에 써 있다라면은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있는 원료라고 볼 수가 있고, 피쉬밀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지방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별로 안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육분을 만드는 경우 이렇게 사람이 먹는 살코기,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이 되겠죠. 이렇게 닭의 경우 남은 것을 고온으로 열 처리해가지고 분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식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은 닭고기 육분을 예를 들어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육분의 형태가 있고 닭고기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는데, 이 닭고기는 우리 사람이 먹기 위한 용도로 가슴살과 닭다리살을 제거하고 남은 거예요. 보통 이거를 열 처리해서 갈아서 육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위생적으로 잘 처리했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버리는 어떤 식재료, 남은 거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죠, 사실. 이거를 위생적으로 과연 처리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식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지는 표는 그 사료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면서 같이 제공한 성분 등록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개육분이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여기서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보면 닭 내장이라든가 닭발이라든가 닭머리라든가 사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체는 농장에서 죽은, 병 걸려서 죽은 닭을 수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다 버려지는 것을 사용한 것이고, 이 경우는 버린 걸 그대로 렌더링한 거죠. 열 처리한 거기 때문에 지방을 빼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등록 성분상의 지방 함량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등록 성분상의 조회분 함량도 굉장히 높거든요. 조회분은 미네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미네랄이 칼슘과 인이죠. 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인은 뼈가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것을 렌더링 해가지고 반려동물용 사료로 쓰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위생적으로 처리된다면 육분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먹고 남은 쓰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보존제를 써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제재를 쓴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닭 내장을 우리 소 곱창도 먹고 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먹을 때는 그 안에 똥을 다 제거하잖아요. 근데 닭 내장 안에 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맹장을 절개해 밟더니 여 안에 이게 똥이 들어있죠. 이거를 제거하고 위생적으로 했다면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분을 만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온으로 오랫동안 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의 맨 좌측에 있는 영문으로 돼 있는 거는 필수 아미노산을 얘기하고 있고, 위에 가로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 식재료죠. 그래서 맨 좌측에 있는 닭가슴살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닭가슴살이라고 하더라도 고온으로 열 처리한 개육분의 경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개육분이죠. 개육분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처리돼서 보여지고 있는데, 개육분도 육류에서 비롯된 단백질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라든가 라이신이라든가 메티오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열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이 상당수 파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들도 좀 되어 있는데, 실제 라이신이 열 처리 과정에서 심각하게 파괴된다라는 논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의 파괴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상업 가공 사료는 단백질원을 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선식의 경우는 열 처리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상업 가공 사료는 분변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변 냄새도 심하죠. 이게 흡수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원을 열 처리하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흡수율이 약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대다수고요. 약간의 열 처리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육분을 만드는 경우처럼 장기간 고온으로 열 처리하는 경우에는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흡수율이 떨어지면 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변 냄새는 단백질원에서 비롯된 여러 성분들에 의해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변 냄새도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단백질의 경우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라벨을 보면은 1원료가 옥수수, 그러니까 식물이죠. 2원료가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전분을 제거하고 남은 단백질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3원료가 닭고기 부산물 분말, 닭고기 부산물 육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육분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연어분도 있고 어분도 있고 칠면조 육분도 이렇게 함유되어 있죠. 이 제품은 그러니까 닭고기 내장을 분말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리는 거를 쓴 거고, 위생적으로 처리했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똥 다 뺐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는 그 해당 제조회사에 문의해야지 더 잘 알겠지만은 10중 8구 이 제품은 싸구려 원료로 배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품은 1원료가 옥수수 분말, 그리고 콩분말, 그리고 또 가공 방법이 조금 다른 옥수수 분말, 그리고 4원료로 밑앤본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앤본밀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떤 육류인지 모르고 육분으로 만든 거죠. 출처가 불명확하잖아요. 어떤 동물을 썼는지 출처가 불명확한 거는 그냥 머리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 2019년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산 펫푸드에서 약물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약물이 뭐냐? 안락사 약물이었습니다. 펜토바비탈이라는 성분이 펫푸드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CNN에서도 이제 보도되고,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이 안락사 약물이 펫푸드에서 검출됐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 렌더링한 원료를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경우였는데, 안락사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거는 안락사된 동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락사된 동물이 사료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락사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반려동물이겠죠. 닭이라든가 돼지, 우리가 이제 육고기로 소비하는 그런 동물들은 안락사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고양이, 말 같은 동물이 안락사를 당했을 만한 동물들이겠죠. 이 동물들이 반려동물용 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원료가 들어있다라면은 이게 밀 형태로 렌더링 됐다라면은 이거는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들을 보시면 1원료, 2원료가 옥수수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옥수수가 5단계로 나뉘어서 유통이 됩니다. 제일 좋은 1단계는 우리 사람들이 쓰는, 섭취하는 옥수수죠. 근데 5단계짜리는 주로 사료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독소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돼서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질적 요소를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원료가 디본드 치킨이라고 돼 있죠. 뼈를 발라낸 닭고기죠. 비교적 좋은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원료는 치킨밀이죠. 이 사료의 경우는 개육분을 쓰긴 했지만 뼈를 발라낸 닭고기가 1원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똥사료처럼 개육분만 들어있는 내장이라든가 또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로 쓴 것보다는 낫죠. 원료의 질적인 부분이라도 뼈를 발라내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육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광고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육을 썼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마케팅하죠. 당연히 저라도 생육을 썼으면 비싼 걸 쓴 거고 이제 이거를 썼다면 마케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가공 처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원료를 쓴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가공 사료의 특성상 장기간 열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은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식재료의 신선도를 따지면은 신선식이 그래도 좀 제일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료의 질적인 측면은 흡수율과 관련이 있고 신선식들은 그래도 원료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면이 있고 사료를 급여하신다면은 이렇게 저질 원료가 들어간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판별하셔가지고 좀 솎아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게 또 법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은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근데 이 사료관리법의 목적은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려동물의 주식을 먹이는 이유는 얘들 건강하게 하려고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료관리법의 목적은 절대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우리가 먹이는 목적과 사료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사료들이 갖춰야 될 요건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법과 우리가 실제 생활과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법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한테 주는 이유가 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출시된 제품들을 보면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식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작업 전날에 도축된 매우 신선한 식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출시된 주식들을 보면은 원료의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첫째, 육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이유가 비위생적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과도한 가공 처리로 인해서 흡수율이 저하되거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분이든 어떤 식재료가 사용되었을 때 그 식재료들이 위생적으로 좀 잘 처리되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맞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좀 개편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